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416쪽에 이제 정보의 공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지만 그 바로 전 페이지도 먼저 봐. 그래 지난 시간에 행정 절차하면서 그 두 가지 소논점을 언급을 못했어요. 시간 때문에. 그죠? 그래서 415쪽에 4번 그 전에 거는 했나요? 안 했나요? 3번 절차자의 치유 허용 여부 거기도 안 했나요? 거기서부터 안 했어요? 네. 그 전 페이지는 가만있어 보고 기억이 논점이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의 효력은 했죠.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판례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죠? 자, 그러면 그 414쪽에 절차하자의 치유 허용 여부 이렇게 여기서 치유라는 거는 이제 원래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행한 어떤 행정 조치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빨리 절차를 보완을 한다든지, 그지? 빠뜨렸던 걸 아니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뭐 상대방이 그 절차 안 지킨 거 조그만 위법이 있지만 경미한 위법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이거 효력을 없애고 이럴 공익적 필요라든지 뭐 이런 게 크게 없어졌을 때는 치유가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절차자의 치유 허용 여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견해 대립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야,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절차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어떤 절차를 말하냐면 국민한테 어떤 행정 조치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 특히 뭐 국민한테 뭐예요? 얘기를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죠? 참작해서 이제 최종 조치하고 최종 조치 나가면서도 또 어떻게 돼? 왜 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또 다 제시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절차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결국 목적이 행정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하려는 거다. 그러니 절차라는 거는 사전에 국민한테 조치 나가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거지. 응? 이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무슨 조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야 빠뜨린 절차를 지금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미 한 조치를 정당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만 하게 될 거 아니냐. 응? 그러니 사전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조치는 나중에 고칠 수 없다. 응? 보완될 수 없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절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왜 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거기다 이제 초점을 두면 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즉 이유를 제시토록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뭐 때문에 제가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를 알고 뭐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소송을 낸다든지 이럴 때 그 뭘 갖고 문제점을 삼아서 소송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거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조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라도 행정기관이 이유를 제시해주면 상대방이 소송하는데 별 불편은 없었을 거다. 응? 그러니 그럴 때는 치유를 인정하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일단 여러분이 중요하게 볼 거는 동그라미 2번 우리 다수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치유를 허용하며 두 번째 다만 행정기관이 언제까지 빠뜨린 흠을 보완했을 때 치유를 허용한다. 응? 그게 행정 쟁송 제기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이 소송 같은 걸 위법한 절차 안 지켜서 위법한 조치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뭐 빠뜨린 걸 보완했을 때만 이게 이제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잘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응? 네. 그러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1번 판례가 아주 잘 나옵니다. 1번 판례 보면 자 화살표 다음 얘기 보세요.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청문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들어봤죠. 그래서 당신 저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최종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응? 어느 날짜에 청문을 진행하니, 그죠? 준비하고 나오쇼. 이러고 이제 청문서를 보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는 얘기는 법에서 예를 들어서 청문을 하려면 행정기관은 청문하기로 원래 행정 절차법은 며칠 전까지 청문한다고 상대방한테 통지하게 돼 있어요. 10일, 그죠? 청문을 하려면 행정청은 10일 전까지 청문한다고 상대방에 통지서를 보내야 되거든. 근데 행정위원이 조금 늦게 보냈어요. 10일 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7일 전쯤에 보냈어요. 응? 그러면 그런 표현이 다소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대. 근데 어쨌든 법에서 10일 전까지 보내라 그러는데 7일 전까지 보냈다면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거야. 응? 그죠?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결국은 이제 청문을 거친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야, 이건 절차 제대로 안 거치고 영업정지 처분한 거니까 위법이야. 응? 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야. 이제 취소해달라. 이러고 소송을 냈어요. 이제 그 정도는 취소할 만한 정도의 사유. 그래서 취소송을 냈어.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뭐라 했냐면 일단은 맞는 얘기다. 이 도달 법이 정한 청문서 보내야 되는 기간 제대로 안 지키고 청문을 하고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일단 절차에 위법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조치이다. 다만 두 번째 줄 어떻게 돼? 상대방 측이 왜 늦게 보냈냐? 응? 청문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나왔어. 출석을 해서 자기 충분히 변명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청문제도를 두는 취지, 목적은 뭐야?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늦게 보내긴 했지만 상대방이 출석을 해서 충분히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정도의 위법은 뭐야? 치유된 거로 본다. 응? 그러면 치유된 거로 보면 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한 거는 할 당시는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었지만 치유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응? 처음부터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게 돼요. 어쨌든 이거 치유되었다고 몸이 상당하다. 뭐 치유된 거로 인정했는데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판결입니다. 꼭 알아둬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절차하자 있어서 위법으로 보죠. 그런데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은 일단 앞에 부분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무슨 면허를 내줬다가 면허를 취소시킨대. 면허 취소할 때는 면허 받은 자에게 면허를 박탈하는 거니까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야? 우리 앞에서 배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의견 다 들어본 다음에 최종 조치 나갈 때는 이유도 제시하고 해야 돼. 그죠? 또 어느 정도로 이유를 제시해야 돼?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세 줄 써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셋째 줄 끝에 면허 취소 처분하는 근거와 위반 사실의 적시를 맞들이나죠.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그 면허 취소하는 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뭐야? 응? 왜 면허 취소하는지 법적 근거 조항, 응? 또 상대방이 뭘 위반했기 때문인지 구체적 위반 사실 이걸 기재를 안 한 거야. 그럼 그거는 하자 있는 면허 취소 처분이다.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인데 행정청이 이런 주장이 야 그거를 내가 우리 측이 그 뭐 위반해서 그런지 이유를 구체로 쓰진 않았지만 일제 주 뭐야? 면허 취소 나갈 당시 상대방 다 왜 면허 취소 당하는지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 응? 또 그 후에 다 알게 된 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결론 뭐야? 치유될 수 없다. 이거 마지막 두 줄이에요. 면허 취소 처분할 때는 법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써놓게 돼 있는데 안 쓰고 했다. 그런데 행정청은 상대방이 다 왜 면허 취소 받게 되는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면 면허 취소 나간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다 알게 됐다. 응? 이런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렇다 그래도 그 이유 제시 안 하고 한 면허 취소 처분이
치유돼서 처음부터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행정기관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 자, 여기도 두 줄 중간쯤까지 보면은 세금 부과 조치할 때는 고지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이 있다. 응? 그런데 그런 필수적 기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고지서를 보냈다면 세금 부과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도 핵심 두 번째 끝에 납세 고지의 하자는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뭔가 빠뜨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 납세 의무자가 나름대로 왜 어떤 근거로 세금을 산출했다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알고 있었다든지 사실상 이를 알고 나서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같은 논리죠. 행정기관은 아무 근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어. 산출 근거, 응? 이런 거 그런 거 반드시 기재하게 되는 거 빼먹었다. 다만 상대방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 응? 라는 이유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뭔가 조금 늦었지만 좀 처음에 할 때는 안 써보냈어도 나중에 다시 문서로다가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이렇게 세금 부과한다. 뭐 추후에라도 상대방한테 보내줬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치유되는 걸로 인정되고 하나도 안 보내줬고 상대방이 단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뭐야? 한 번 더 세 줄 앞머리까지는 세금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는 사항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그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지만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과세관청이 즉 세금 부과하는 행정관청이 세금 부과 조치에 앞서 의무자에게 보낸 예고 통지서에 이거는 정식 세금 부과 고지서 보내기 전에 예고 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예고 통지서에는 무슨 근거하에 어떤 방법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하는지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다 기재돼 있었대. 근데 막 마지막에 이제 정식으로 세금 부과 처분 고지서에는 또 그게 좀 누락돼 있었고, 그죠? 하지만 상대방은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에 의해서 자기가 무슨 근거와 어떤 산출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받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돼 있지.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승복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종 정식 세금 부과할 때는 좀 빠졌으니까 위법이 있지만 그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에 다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다. 이렇다면 정식 부과 처분의 하자는 치유된 거로 볼 수 있다. 응? 이거 치유 인정해 준 거죠? 요거 기억할 단어는 어떨까요? 앞서 예고 통지서에 다 기재할 사항 기재돼 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줄에 상대방이 불복 여부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정도 되면 치유되는 거로 봅니다. 보통. 네. 자, 그다음에 415쪽에 4번 큰 제목. 자, 절차하자와 취소 판결의 기속력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여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판결의 효력 중에 한 종류가 기속력이라고 하는 효력이 있어. 그건 나중에 또 배워요. 그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속력이라는 효력은 판결이 나오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응? 그게 기속력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행정자 행정기관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조치를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야, 이거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영업정지 시켰다. 소송을 냈어. 법원이 소송해서 맞다.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해서 이건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이야. 따라서 이건 취소한다. 판결 내렸어. 그러면 자, 판결의 핵심 위법이라고 인정한 거는 뭐예요?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죠. 응? 그게 판결의 핵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행정기관 판결에 따라야 돼. 따라서 어떻게 돼? 절차를 제대로 다시 지켜서 전과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판결은 뭐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거야?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고 판결한 거니까 거기에만 위반하지 않고 잘 따르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죠? 거기 세 줄 문장 있고 밑에 판례 있죠? 응? 판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응? 똑같은 거니까. 자, 첫째 줄 읽어보니까 과세, 즉 세금 부과할 때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 또는 고지서에 뭐 기재 제대로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세금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났을 때는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뭐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만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의 하나에 미치므로 과세관청은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새로운 부가처분은 판결에 어긋난 조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글자는 첫째 줄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 있다고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그죠? 그러면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과세관청은 행정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 응? 그 새로운 과세 처분은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응? 이해됐어요? 여기 절차 안 지켰다 이것뿐이니까 절차 다시 지켜서 다시 하면 됩니다. 응?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절차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은 조금 건너뛰어도 될 거예요. 응? 네, 자, 요거는 좀 건너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공부 내용은 이제 정보 공개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행정 절차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둘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오는 편입니다. 응? 그래서 역시 정보 공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 행정 절차법 공부할처럼 법 규정이 쫙 있고 또 그거와 관련된 판례 있고 그래서 공부하기는 수월한 이론적으로 어렵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개설 1절 416쪽의 정보 공개의 의의 1번은 이제 눈을 읽고 지나가요. 정보 공개 제도라는 건 우리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 요구하면 그 정보를 청구를 받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네, 읽고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2번은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저 정부 기관에다가 내가 뭐뭐 알고 싶은데 그죠? 정보 공개.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이화여대 지금은 좀 관심사에서 좀 멀어졌지만 이화여대에 최순실 딸이 학교 다녔단 말이야. 그죠? 이 최순실 딸이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출석을 했는지 또 성적 어떻게 매겼는지 이런 거 자료 공개해달라. 이화여대 정보 공개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또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적인 거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또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신청이 들어가면 그러나 그게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든지 국가 비밀로 지정된 거 있죠. 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정보는 또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그 공개를 하면 또 피해 생기는 거 있죠. 이거를 잘 비교한 뒤에 공개해야 될 목적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럴 때만 공개할 수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적정한 한계선이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줄에 이익을 비교하여 그죠? 이익을 비교하고 형량, 저울질을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정보 공개해야 되냐, 공개하지 말아야 되냐 개별적으로 결정 내려야 된다. 그죠? 무조건 공개가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공개 안 해, 거부 이게 능사가 아니고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응?
중시하고요.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됐는데 뭐 시험에 딱히 나온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 이게 이제 거기 판결문 읽어보면 내 밑줄 쳐놨죠? 밑줄 친 데를 봐봐. 예,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그러면 어떤 우려가 있어?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북한을 그러니까 탈북한 주민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가 그러면 북한에 남아 있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하겠죠? 응? 바로 그런 점. 그래서 이거 함부로 공개하면 좀 곤란한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따라서 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의 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 경우보다 어떻게 돼? 좀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데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결론까지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강원도 지방 경찰청장이 이 탈북한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그냥 쉽사리 막 공개를 해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는 그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417조. 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 중요한 주제예요. 정보공개 청구권. 자, 의해놓고 세 줄 써놨는데 지금 눈으로 쭉 읽어보되 첫째 줄은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사인이 우리 그냥 개인이 국가 등의 기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에 자, 두 번째 줄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정보만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권리, 그거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자, 결국 셋째 줄에 핵심이 있어요.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속에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마지막 셋째 줄. 그럼 나하고 최순실 딸하고 이해관계 있어 없어? 없지만 그 어떻게 학사 운영했는지 알고 싶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포함한다. 이게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 인정되거든. 우리 개인들에게. 그러면 이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헌법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제목으로 헌법상의 알 권리로부터 나온다. 응? 알 권리. 근데 거기 이제 네 줄 쭉 써놨는데 알 권리라는 권리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권리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이 된대. 응? 그러면 그 알 권리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 헌법 제23조. 응? 그래서 셋째 줄에 그거 좀 밑주셔주세요. 헌법 판례는 어디서 찾는다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 표현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이게 헌법 23조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거든.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통 표현의 자유라고 또 일컬어요. 응? 그래서 이 국민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응? 자, 그래서 두 개 단어. 우리 정보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응? 알 권리는 어디서 나온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법률. 그래서 이 정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들이 많습니다. 응?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일반법, 별도로 다른 법에 규정이 없어도 그 법에 따라 정보 공개토록 하는 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응? 자, 이건 뭐 밑줄 안 쳐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할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조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또 만들 수 있어서 아마 인천시도 조례 있을 겁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예. 자,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그 밑에 공부할 거 정보공개법, 우리 약칭 정보공개법이라고 그래요. 응? 긴 명칭은 원래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거든. 자, 그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과 행정절차법상의 정보.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뭐 있었지? 청문 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 끝날 때까지 당사자 등은 그 해당 처분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문서 열람 복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에도 청문 절차에서 공문서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그것도 일종의 정보 공개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뭐 하기 위한 거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응? 상대방 변명 들어보고 결정 내리기 위한 사전적인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제대로 자기를 변명하고 뭐 하려면 행정기관이 지금 보유한 왜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런 정보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상 공문서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고, 바탕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불이익한 처분 같은 거 하려고 그럴 때 그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만 공문서 열람 복사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과 관련된 특정 자료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처분의 당사자 등만.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하고 행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받은 이해관계 있는 3자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당사자 등만.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는 최종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사전에 청문 절차에서 변명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처분이 행해지기 전 단계에서 공문서 열람 복사 하는 겁니다.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점. 반면에 우리가 공부할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에 기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으며, 그리고 청구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나 상대방만에 하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그리고 공개는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 이렇게 해서 좀 이거 비교해 놓으세요. 이게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한 10 몇 년 동안 2번 정도 나왔던 영역.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자, 1번은 몰라 들었어요. 국민의 알 권리, 그죠? 특히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표현의 자유로부터 나온다, 그죠?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또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알 권리로부터 나오는 정보 공개, 알 권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대?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 있는 정보만 알고 싶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해관계 없는 정보도 청구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뜻이죠. 다 확인한 거야, 그죠? 그다음에 지난번 시험에 쓰였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2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 국민의 알 권리, 즉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자유는 무슨 성질? 자유권적 성질.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 자유권적 성질과 또 뭐 또 있어? 청구권적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거래. 여기 시험에 쓰였네. 지난번 9월달 시험에서는 뭐 누구도 이거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자, 그러니까 알 권리, 즉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이거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자, 국가 등에게 정보 공개달라고, 알고 싶은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자유권이라는 성격, 청구권이라는 성격, 두 가지 권리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끝에
3번 셋째 줄 끝에 보세요. 위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다 정확히 조금 더 덧붙여 생각하면 누군가가 자기 뭐 부동산 뭐 증거 소유권 해보는 증거 자료 뭐 삼기 위해서 공문서 열람복사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없었단 말이에요. 소송 들어갔는데 셋째 끝에 자 공문서 열람복사 해달라고 국민이 신청하는 권리는 어떻게 돼? 법률로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요 끝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말하면 공문서 열람복사 해달라고 그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 이렇게 표현했죠. 마지막 줄에 그게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법률로 무슨 정보 공개해라 이렇게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그게 바로 헌법상의 알 권리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률에서 무슨 정보는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안 써 있어도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법률로 따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안 만들어도 이 공문서 열람복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된다.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89년도에 결정 내렸죠. 엄청 오래전에 그러니까 일찍부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국가가 보유한 정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은 96년에 만들어졌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이미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이미 우리 판례는 어떻게 했어? 응? 법률은 없어도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고 이미 일찍부터 판결로서 인정해 왔던 거예요. 응? 다만 이제 90년대 후반에 와서야 법률로 명확히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다음 페이지의 판례 4번. 자, 제목 하나 기억해 두세요. 청주시 정보 공개 조례안. 그러면 요거 제목 달면 자, 무슨 사건이 있어?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시라고 있죠? 청주시에서 시의회에서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시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든 거예요. 청주시에서. 시의회가 통과시켰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시장한테 이거 이제 이런 조례 만들었다고 공포해라 보낸 거예요. 시장한테. 근데 시장이 반대해. 그러면서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의회로 되돌려 보냈어. 근데 시의회에서 무슨 소리 해서 다시 통과시켰어. 그 다음에 시장한테 또 보내.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또 다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어. 근데 이때 시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한번 하는 거야. 응?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법률에 위반되니까 무효로 선언해달라고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딱 한번 대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냈어.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거야? 시장은 이게 정보 시가 보유한 정보 공개라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조례로 정보 공개토록 했으니 이건 무효다 그랬거든.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줄에 뭐 있어요? 응? 이 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로부터 그런 거 정해라 위임 없어도 정할 수 있는 거다. 판결 내린 거죠. 응? 이 마지막 줄에 포인트 드세요.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맨 마지막 줄은 뭐야?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법률의 위임,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정보 공개토록 이렇게 권한 안 받아도 시의회에서 알아서 시 정보 공개토록 하는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는 적법이다. 이러고 판결한 거예요. 응? 그게 그 마지막 결론. 근데 이거 날짜를 보세요. 이거 언제야? 92년. 그러면 아까 그 밑에 우리가 일체 1절 제목에 약칭 정보공개법이라는 거 이거 언제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96년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청주시가 어떻게 했어? 시가 보유한 정보 청구 들어오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정보공개법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다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건데 그에 훨씬 앞서서 벌써 한 10년 전쯤에 청주시는 이미 시 정보를 공개토록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조례를 일찍부터 만들었죠. 그게 굉장히 앞서간 도시야, 그죠?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이렇게 시의 정보를 공개토록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소송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국의 다른 시, 뭐 군, 구, 지방자치단체 주의 깊게 이 판결을 본 거야. 봤는데 이거는 적법한 조례다,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뭐 시, 군, 구 다 어떻게 돼? 그럼 우리도 가지고 다 막 지방의회마다 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조례를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성 없이 막 들쑥날쑥 막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뒤늦게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률을 통일적인 법을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등이 다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을 그래서 뒤늦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청주시가 앞서갔어, 그죠? 그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제 제 1절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근데 좀 길어서 약칭 정보공개법이라고 많이 칭한다. 자, 목적 눈으로 세 줄 읽고 갑니다. 이 법 왜 만들었냐 읽고 지나가고요. 자, 적용 범위 동그라미랑 눈으로 읽고 지나갑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이 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 법이 일반법이라는 걸 나타내두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읽고 지나가면 돼요. 관련해서 판례가 나옵니다. 응? 자, 판례 거기 4줄 공부해야 돼요. 앞에 거 4줄. 판례 1번에서 위에 거 4줄 공부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1번을 다시 보면서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무슨 법 따르는 거예요? 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밑에 판례 1번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그 특별한 규정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정해진 내용도 정보의 공개 대상 등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응?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을 적용 안 하고 다른 법률에 정한 정보공개에 다른 법률에 따르기 위해서는 그 다른 법률이 형식도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시험에 쓰이기 때문에 자, 그 4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판례도 공부해 두세요. 3줄 앞에 거 3줄. 자, 읽어보면 민사소송법 몇 항은 신경 안 써도 돼.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공문서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공개법이다 이 말의 약칭. 응?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연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열렸어. 민사소송 재판에서 법정에서 뭔가 자료나 증언 같은 걸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야. 응? 그 사람이 이제 공개해야 될 자료야. 재판 법정에서. 그래서 공무원이거나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법정에 이제 제출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법정에 제출해야 될 문서나 자료가 제출해야 될 자료인데 그게 거기 나왔듯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공문서는 정보 그러니까 그 공개법에 따라 그게 법정에 공개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그 뒷얘기 읽어보면 알 거야. 응? 자, 그거 꼭 알아둬. 그 다음에 또 3번도 알아둬야 됩니다. 네. 자, 3번은 셋째 줄 끝쪽부터 거의 핵심이에요. 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관에서 별도의 특별한 법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법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인데 그 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이 또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될 겁니다. 응? 따라서 학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관의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왜냐면 그게 더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법을 우선 따르되 그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세 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법조항이니까 밑줄 한번 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응? 시험에 그냥 틀리게는 안 내고 줄 나오니까. 자, 그 밑에 판례는 아까 청주시 그 얘기 또 반복한 거니까 넘어가세요. 자, 보통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응? 자, 정보 공개 청구권자 우선 누굽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국민. 법이 모든 국민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써놨어요. 모든 국민. 일단 키워드 모든 국민. 이때 그 밑에 판례 그 법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 안에는 누구누구 다 들어간대요. 자연인, 사람인 국민, 사람. 자연인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 자연인, 또 뭐야? 무슨 회사 같은 법인, 응? 단체, 법인, 또 뭐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 우리가 무슨 권리자 그러면 사람을 먼저 떠올리잖아. 네,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또 법인 아닌 단체, 그거 중요합니다. 응?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 두 번째 줄 중간에 설립 목적도 불문. 응? 목적도 불문. 따라서 두 번째 줄 환경운동 단체 같은 시민단체가 행정 감시 목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는 국민 속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응? 이 판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외국인은 정보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응? 자, 법이 이렇게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외국인 중에 일정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된다고 대통령이 써놨어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자 보자.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됩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한테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통령이 정해놨는데 어떤 외국인이야? 첫째 줄 끝에 국내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응? 그다음에 학술 연구를 위해서 국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응? 그다음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그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응?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요거 보면 동그라미 2번 결론 나올 거야. 예.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한테만 인정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상호주의가 뭐냐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그 나라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한테 똑같은 권리 인정 안 해주면 우리도 그 외국인한테 인정 안 해주고,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는 게 상호주의거든. 근데 우리 법이 지금 동그라미를 보면 그렇게 정해놓질 않았잖아. 우리 정부가 알아서 어떻게 해놨어.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알아서 요러요러한 외국인한테는 정보공개청구권 인정한다. 우리가 스스로 직접 인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2번 국민하고 우리 국내 국민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또 상호주의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응? 그 얘기도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는 자는 누구다 하는 걸 공부했다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받으면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은 어디냐? 그게 이제 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어디냐? 자,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첫째, 쌍가를 번 쉽게 말하면 모든 국가기관이 다 공개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응?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청와대도, 응? 모든 국가기관 다 정보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다 포함합니다. 응? 그 다음에 쌍가를 2번 인천시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도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공개 의무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응? 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어떤 기관이 정보 공개하라고 해야 될 의무 있다고 써 있어요. 거기서 몇 가지 좀 체크해 둬야 돼요. 첫 번째 누구 나왔어요? 1번 학교. 여기서는 사실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읽어보면 유아교육법, 그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가 어디겠어? 유치원서부터 초중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응? 거기다 국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해서, 응? 사립학교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학교가 다 공개해야 될,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 있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2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읽고 지나가. 우리 여기 인천이라면 인천 지하철 공사, 인천시 지하철 공사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포함되죠. 그다음에 3번은 되게 복잡해. 응?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복잡한데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되게 복잡해. 거기는 좀 넘어가도 돼. 3번은. 응? 자, 4번 가세요. 4번 가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응? 이것도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단체. 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단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개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사회복지단체는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단체도 정보공개 해야 될 의무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 자, 관련해서 그 밑에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판례가 이제 또 중요해요. 1번 판례는 사립대학교에서 반발을 했어요. 왜 사립대학을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정하고 있느냐? 라고 문제 삼아서 소송을 낸 거야. 응?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거 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꼭 국가기관 이런 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역할이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건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해서 정보 공개할 의무 있다.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교, 우리나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별 차이 있습니까?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 정부에서 재정 지원, 세금 지원 안 해주면 못 굴러가요. 우리나라 학교들은. 응? 그죠? 국공립학교 전부 정부 지원이지만 전액 사립학교는 여러분 사립고등학교나 이런데 정부에서 돈 지원 안 해주면 교사들 월급도 못 줘요. 사립학교 재정이 엄청 약하거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쭉 이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넷째 주 끝에 정보 여기에 읽어 나가요. 그냥 정보 공개의 목적이나 교육이라는 것의 공공성, 또 우리나라의 국공립이나 사립학교의 동질적 성격,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보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세요.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이다. 뭐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응? 지금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났어? 조금 아까 박스 안에 있는 대통령령에서 대통령이 만든 법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그 상위법,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다. 응? 자, 그러니까 우리 1번 판례에서 시험에 쓰이는 두 가지 논점이 있거든. 포인트가 하나는 뭐야? 지금 읽은 거 뭐야? 응? 즉 대통령령이 거기 법률 시행령자 나오죠? 그 대통령령이 뭐 해놨다고?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게 법률,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벗어나서 잘못 만든 게 아니다. 됐어요? 하나. 두 번째, 그 뒷문장. 사립대학교라는 곳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범위 안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응?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시험에 쓰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 내가 최순실 딸 정유라, 응? 그 학사 기록 뭐 이런 거 정보 공개해달라. 그럼 뭐 어떻게 돼? 두 가지가 관련돼.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지금 하나가 관련됐어. 뭐야? 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이화여대네, 사립대학교네. 사립대학교라도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고 또 어떻게 돼? 다른 사람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해요. 이 문제는 또 뒤에 규정이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 2번 판례. 자, 우리 2번 판례는 그 바로 위에 박스 안에 4번 번호 4번 있죠? 4번에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누구 있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도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지 아닌지, 즉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 결론이야.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인데 뭐라 했어? 읽어보자. 두 번째 줄부터. 그냥 여기는 어디를 밑줄 딱 칠 게 아니에요. 자, 어느 법인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는 법의 목적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가 그 특수법인,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 행정 업무이거나 또는 그러한 국가 행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법인 내부의 이익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그게 그 설립 근거되는 법률에서 행정 감독 이런 거 받게 돼 있느냐, 또 재정 지원 어느 정도로 받게 돼 있느냐 등등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대요. 응? 자, 말 길죠? 여기 시험에 한 번 딱 쓰였는데 최근에 그 특별 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줄에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의무가 국가 행정 업무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가 행정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는 기능, 역할이 공동체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면 또 이게 뭐야? 공개 의무 있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야? 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법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골자야. 그 정도 됐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번 키워드 제목 한국증권업협회. 이거 몇 줄?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 공개 청구받으면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범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응? 결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외워야 돼.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개 의무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게 핵심. 다음 페이지 반대로 어떻게 돼요? 4번 제목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그러면 어디를 말해? KBS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 한국방송공사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증권업협회와 한국방송공사 완전히 대조적인 결정이죠.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기관의 의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의무. 자, 제6조 법령 정비 등.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정보의 공표 등. 여기는 같이 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표라는 말이 쓰였죠? 그 제목에. 우리는 지금 공개를 공부하고 있죠. 근데 공개와 공표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정보 공개라고 할 때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정보라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거를 우리가 정보 공개라고 해요. 싫은 것, 알리기 싫은 것도. 근데 공표는 공표 내지 또 홍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는 그냥 알아서 알리는 건다. 알리고 싶은 것 막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어쨌든 법조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공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그 안에 박스 있죠? 1, 2, 3, 4 번호 매겨진 거 그죠? 그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떻게 돼? 알아서 공개할 구체적 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국민에게 알려놓고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박스 안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었나? 네. 2번이 나왔었어요. 2번. 박스 안에 2번. 그럼 예를 들어 뭐야?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국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안 해도 공공기관이 어떻게 돼? 알아서 공개할 범위와 시기, 방법 이런 걸 미리 정해서 국민한테 공표를 해놓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누가 청구를 안 해도. 그렇죠?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8조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이것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건 취지가 도대체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종류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어디다가 청구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마다 정보 보유 목록 작성해서 비치해 놔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제 8조의 2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있죠. 요건 또 체크. 요건 이제 최근에 법률 새로이 추가된 조항으로서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읽어보면 공공기관 중에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아서 공개해야 된다. 응? 자, 그러면 요거 전체 조항 읽으면서 어떤 게 알아서 이렇게 청구 안 해도 알아서 공개해야 될 대상이 됩니까? 첫째 끝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응? 그죠?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건 이거의 대상이 아니죠.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야? 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정보. 응? 두 번째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이런 거는 어떻게 돼?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없어도 뭐야? 저기
정보통신망 시스템 이런 거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죠? 이런 조항이 새로 들어갔으니까 요거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시다. 네.